정부가 내년부터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이런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도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5조 원 넘게 불어나면서 은행권이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한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배터리셀부터 전기차까지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 공장에서 연간 전기차 15만 대 분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이 예상되지만 개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대로라면 3분기 1달러당 175엔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며 세제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25조 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1.3%의 1분기 경제 성장률,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성장에 231억 달러 흑자로 돌아선 상반기 무역 수지. 거시 지표가 개선되면서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2%에서 2.6%로 대폭 높였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단입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규제 혁파와 세제 혁신 두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25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전기료 지원 기준 완화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은 과도하게 제한해 소상공인들이 현재 위기에 처했다며 맞춤형 지원과 구조적 대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그동안 낮은 주주 환원율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도 소액 주주에게 이익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인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기업의 밸류업을 가속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구체화했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줘서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구상인 듯한데요. 이 법인세 감면 얼마나 해주는 겁니까? 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상장사가 기존보다 배당을 확대하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할 경우에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5% 이상 주주 환원분을 늘리면 그 5% 초과분에 대해서 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하던 기업이 다음해 배당액을 100억 원 늘려 총 1,100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면 직전 평균치 1,000억 원의 5%, 즉 초과분은 50억 원이 됩니다. 이 50억 원에 대한 5%인 2억 5천만 원의 법인세를 세액 공제해준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귀속분 법인세부터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 밸류업 차원에서 그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은 사실 일찌감치 정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세율과 방식이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배당 소득이 있는 개인 주주들의 세부담은 그러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세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주주들은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현재 지방세 1.4%를 제외한 14%를 세금으로 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밸류업 공시기업의 주주라면 배당 소득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집니다. 이때 전체 배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건 아니고요. 늘어난 배당 금액에 대해서만 9%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이미 배당을 많이 늘린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는데요. 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배당금 증가분 이외에 배당금 총액의 일정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주주의 배당 소득세를 줄이겠다면서 분리과세 방식을 이제 네. 내세웠는데요. 이 분리과세가 되면은 그럼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네, 우선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주주들을 위해서 나온 세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상품을 투자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주식 투자로 얻은 배당소득 등을 일컫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돼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세율이 최고 45%까지 높아집니다.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분리과세는 밸류업 기업 투자로 얻은 배당 증가액과 나머지 배당액을 별도로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늘어난 배당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배당액은 기존대로 종합과세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최고세율은 25%로 낮아지게 됩니다. 네. 배당소득의 세금을 최대 20%포인트 깎아준다는 거죠. 예컨대 비상장사가 내년에 주주 환원을 20% 늘려 연봉이 10억 원인 주주의 배당이 2천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총소득 10억 2,400만 원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용돼 3억 8,866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증가분 400만 원에 대해 25%의 저율과세가 이루어져서 납부 세금이 80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다만 정부는 연간 종합소득이 8,8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고 24%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만큼 25%의 단위 세율을 적용할지 아니면 기존처럼 종합과세를 받을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 기업인들의 경영권 승계 부담도 문제가 컸습니다. 이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또 내야 할 세금이 많아져서 승계에는 좀 불리했었는데요. 네. 결국에 이제 상속세가 관건이었습니다. 네. 이 상속세는 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겁니까? 네, 정부는 밸류업 그 기업에 한해서는 이제 가업 상속 공제 한도하고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업 상속 공제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인 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이번에 중견기업의 매출 요건을 없애 상호출자 제한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견기업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도 지금의 2배 수준인 1,200원으로 2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밸류업을 막는 최대 장애물 중 하나였죠. 최대 주주 할증과세 제도 폐지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네. 기업의 최대 주주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데요. 이를 폐지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상반기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IS 혜택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제 폐지 등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정부가 그 밸류업 세제 보따리를 잔뜩 네. 풀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구상이 좀 실현이 되려면 그 법 개정이 필요할 듯한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세 공제는 조세특례 제한법, 네. 배당소득세율 인하는 소득세법, 최대 주주 할증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확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바꿔야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밸류업 세제 지원 혜택, 특히 상속세 개편 같은 경우에는 국회 과반을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제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일몰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법인세 감소로 지난해에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까지 예고되고 있는데요. 만약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막히거나 원래 정부안보다 세 혜택이 축소될 경우 밸류업 세제 혜택에 따른 하반기 2차 밸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면서 2달 연속 가계대출이 크게 늘자 은행권 안팎에서는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서 건전성 관리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유주환 기자입니다. 은행권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자체 경영 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 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을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리 하락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수요 확대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과 5월 2달 연속 크게 불어나 11조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개인사업자와 가계대출, 부동산 PF대출 등의 연체율은 오르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절실하다는 게 감독당국의 판단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초과한 은행들은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 금리를 각각 0.13%포인트, 0.2%포인트 올렸고 신한은행도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는 그간 공격적으로 확대해온 기업 대출을 조이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타 은행 대비 낮은 금리를 앞세워 기업 대출을 크게 늘려왔는데 수익성 악화 우려가 나오며 이달부터 일정 금리 이하로는 기업 대출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영업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되는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일부 기업들에게선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지의 배터리셀에서 전기차로 이어지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전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인 인도네시아에 배터리셀 합작 공장 HLI 그린파워를 준공했습니다. 배터리셀은 현대차그룹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만드는 전기차 디올뉴 코나 일렉트릭에 탑재됩니다. 현대차는 지난 2022년 첫 아세안 완성차 공장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배터리셀 합작 공장 준공으로 현대차는 현지에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전기차 밸류체인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현지 전기차 일괄 생산 체제 가동에 따라 비용 절감과 납기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를 교두보로 아세안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준공식에서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 준공은 협력의 결실이라며 현대차표 전기차 생태계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배터리 셀 생산하고 자동차 생산해서 또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전파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좀 더 잘 노력을 해서 다른 동남아에도 진출의 기회가. 이어 정 회장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전기차뿐 아니라 자원순환형 수소 솔루션부터 미래 항공 모빌리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영역을 함께 개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HLI 그린파워에서 만든 셀을 모듈과 팩에 조립한 뒤 현지 생산 법인에서 만든 코나 일렉트릭 1호차에 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오는 2030년 전기차 60만 대를 만들고 2040년 전 세계 5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에 현대차는 올해 코나 일렉트릭의 시장 안착과 동시에 현지 맞춤형 전기차 모델들을 잇따라 선보일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최신 폴더블 폰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폴더블 전용 인공지능을 무기로 중국 화웨이에 내준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올 초 출시된 갤럭시 S24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AI 폴더블 폰에 거는 시장의 기대도 큽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공개하는 최신 폴더블 폰 갤럭시 Z6 시리즈의 판매량이 전작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한국경제TV와의 전화에서 Z6 시리즈의 올해 판매량이 전작 대비 30% 이상 늘어난 830만 대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13 대비해서는 더 보여지는 걸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사람들한테 먹히고 있다라는 얘기 보입니다. 그리고 탑재된 온디바이스 AI가 어느 정도 부스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웨이나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이 폴더블 폰을 대거 쏟아내면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의 역성장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첫 AI 폴더블 폰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올해 초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는 전작보다 누적 판매량이 13%가량 늘었습니다. 외부 클라우드 저장 없이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시장 수요를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높아진 기대감에 발을 맞추기 위해 신규 폴더블 전용 AI와 초거대 언어 모델을 적용한 음성인식 빅스비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건은 제품의 가격입니다. 신규 AI 기능을 위한 퀄컴의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가격 인상으로 삼성전자도 Z6 시리즈의 가격 책정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높은 가격은 자칫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내건 연내 갤럭시 AI 폰 1억대 확산 목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국내 기준 10만 원가량 올리는 선으로 제품 가격을 책정해 당장 AI 폴더블 폰 판매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폴더블 폰 퍼스트무버 삼성전자가 중국 기업들의 거센 추격을 받는 가운데 첫 AI 폴더블 폰으로 시장 주도권을 다시 되찾을지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LG전자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탈바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초 자율주행 로봇 기업에 대규모 투자한 데 이어 이번에는 스마트홈 기업을 인수해 인공지능 공간 기업으로의 진화를 선언했습니다. 전유성 기자입니다. LG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홈 기업 애톰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애톰은 스마트홈 플랫폼 호미를 보유한 네덜란드 업체입니다. 호미 플랫폼을 활용하면 전 세계 천여 개 브랜드 5만여 개 제품을 앱으로 연결해 손쉽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스마트홈 플랫폼 LG 싱큐와 접목해 스마트홈 시장에서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5년 내 스마트홈 시장이 지금의 3배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투자가 인공지능 홈 구축의 1단계임을 강조하며 가전기업을 넘어 스마트 공간 기업으로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취임 3년 차에 접어든 조주환 사장은 최근 들어 LG전자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자율주행 로봇 기업인 베어 로보틱스에 약 800억 원 규모 지분 투자에 나선 데 이어 넉 달 만에 글로벌 스마트홈 기업으로 손을 뻗은 겁니다. 조 사장은 최고 전략 책임가 시기인 2021년에도 광고 데이터 분석 업체 알폰소의 인수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 사장은 오늘 투자 소식을 전하며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추가적인 M&A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편 이날 인공지능 관련 투자 소식에도 불구하고 LG전자의 주가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미 LG그룹이 인공지능 전문 임원 수를 크게 늘리는 등
인공지능 관련 모멘텀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선 AI,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가 실적으로 연계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롯데그룹이 바이오 분야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인천 송도에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착공식을 열고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진 기자입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입니다. 제1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에서 열린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송도 바이오 캠퍼스 착공식. 신 회장은 바이오 분야가 롯데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총 4조 6천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만 1,191평 부지의 바이오 캠퍼스에 3개의 의약품 생산 공장을 지을 예정. 각각의 공장은 연 12만 리터의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데 지난 2022년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인수한 미국 시러큐스 공장까지 합치면 총 40만 리터 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러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매출 1조 5천억 원에 달성해 글로벌 CDMO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30 글로벌 탑10 CDMO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바이오 캠퍼스 착공에 돌입하였으며 롯데바이오로직스 측은 공장의 강점에 대해 첨단 시설을 꼽았습니다. 고농도 제품을 배양 정제할 수 있는 맞춤형 배양 시설입니다.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하는 노폐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이루는 펄퓨전 시스템의 도입으로 첨단 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 GMP 승인 경험을 갖춘 시러큐스의 인력을 적극 활용해 송도 공장과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엔화값이 계속 떨어지자 반등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시장에서는 엔화값이 100엔당 85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일본 주식 규모가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 들어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며 금액이 소폭 줄더니 3월부터는 다시 늘어 40억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며 환차손까지 낮아 물타기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엔화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ETF의 수익률도 저조합니다. 연초 이후 마이너스 6%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 30년 국채와 엔화에 동시에 투자하는 다른 국내 ETF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같은 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9.6%와 마이너스 16.6%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이쉐어즈 미국채 20년 이상 국채 엔화 해지 ETF는 올해 일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상품인데 지난달 순매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익률 방어를 위해 저점 매수에 나설지 아니면 손실을 감수하고 엔화를 팔지 일학개미들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엔화 반등 시기를 늦추거나 심지어 추가 하락을 점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내려야 엔화 가치가 반등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비단 2번 정도 인하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기대가 형성되어야 일본 금리를 올려가면서 엔달러를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어 매번 정책 회의 때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엔의 반등 시기는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탁월한 경영 판단이 없었더라면 아마 오늘날 대한민국 주택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